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우문현답 시간입니다. 오늘 또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을 또 좋은 투자법으로 안내해 주실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어떤 분인지 우리 강성호 아나운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문현답은 이정윤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 실전 투자대회에서 풋 대박 세무사, 이세무사, 제시 리버무어, 강남 장어 등 필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수차례 이렇게 다양한 필명으로 수상 경력이 있으신데요. 필명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직업은 세무사이십니다. 풋, 하락 방향에 투자하는 거죠. 풋으로 수익을 내기도 하고 전설적인 차트 매매 투자가인 제시 리버무어를 롤모델 중 하나로 여기는 이 전천후 플레이어, 전천후 투자자입니다. 오늘 우문현답 정말 스마트한 투자법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정윤 대표 박수와 함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예. 뭐 이정윤 대표님은 뭐 제 고수이기 때문에 저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사실 많이 영상을 봤습니다. 예. 근데 오늘 이렇게 좀 너무 얌전하게 오신 것 같아요. 이러실 분이 아닌데. 그렇군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예. 아침에 와서 제가 좋아하는 트로트 노래도 듣고요. 그리고 또 저도 뭐 방송을 가끔은 하지만 네. 또 이렇게 또 아침부터 네. 방청객분들이 같이 하니까 그죠. 굉장히 긴장되고 떨립니다. 우리 누님들은 없으면 안 됩니다. 이제 방송을 완전히 살리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존재 중에 하나죠. 요즘 좀 근황은 어떠세요? 네, 뭐 저는 사실은 이 주식 쪽으로 워낙 오래 한 30년 정도 했기 때문에 뭐 주식은 늘 똑같은 루틴으로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개인 사업이랄지 아니면 뭐 유튜브 방금 말씀하신 유튜브도 네. 하고 있고 또 뭐 학교 가서 공부도 하고 뭐 네.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제가 이제 대표님 오신다 그래서 좀 네. 조사를 해봤는데 네. 지금 이제 슈퍼개미라고 이제 불리시지만 네. 과거에 흑수저라고 했대요. 이제 진짠가요? 사실 흑수저라는 말은 뭐 과거랑 현재가 달라질 수는 없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기에 네. 뭐 부모님한테 뭐 받은 게 있냐 없냐 네, 뭐 이런 네, 네. 거로 따지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주식으로 좀 큰 돈을 벌다 보니까 사회생활하면서 만나신 분들이 원래 뭐 좀 시드머니가 원래 많이 있었냐 이런 질문을 그렇죠. 많이 받기 때문에 나는 없었다. 그냥 월급 받은 거 모아서 주식하고 그거로 성공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 받은 거 없는 흑수저 출신이냐 뭐 이런 말을 농담처럼 하곤 합니다. 그럼 그 처음에 시드머니 얼마로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요즘 분들은 뭐 나는 뭐 1억으로 투자해 5천만 원 투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 20년이 훨씬 더 됐지만 첫 직장 생활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우리 동료들은 첫 월급을 타면 일단 어머님 드릴 빨간 내복을 사고 그렇죠. 남는 돈으로 이제 은행을 갑니다. 은행을 가서 뭐 내가 월급이 200만 원인데 한 달에 뭐 50만 원짜리 적금을 몇 년 동안 부면 얼마 모이냐 뭐 이런 상담을 하고 적금을 가입을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첫 월급 받고서 바로 증권사에 계속 제 여유 자금 계속 투자를 했고 그래서 뭐 시드머니가 목돈은 아니었고요. 뭐 500만, 뭐 10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넣었던 돈이 이제 모이고 모여서 약간 우리가 보통 말하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복리의 마법 있죠. 복리의 마법으로 좀 수익이 계속 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비법을 오늘 저희가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발요. 예, 네. 우리 이종윤 세무사님 입장에서 이제 처음 투자할 때 이제 기업을 보잖아요. 그럼 기업을 봤을 때에 가장 중요시하게 보는 게 어떤 건가요? 사실 뭐 방금 전에 이제 트로트 노래를 했지만 네. 우리가 송대관 선생님의 네 박자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이제 삼박자 투자법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아. 사실은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자신들이 이제 뭐 주특기가 있으니까 재무제표를 잘 보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나는 재무제표 투자를 해 또는 뭐 이렇게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주로 뭐 차트를 보시거나 네. 또는 재료 매매를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세 가지가 다 좋은 종목. 어떤 종목을 봤을 때 차트도 제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이쁘고 또 재무제표도 제가 분석하는 재무제표 기준법상 좋고 또 재료도 앞으로 뭐 한두 달 안에 좋은 재료가 나올 만한 종목. 그러면 그게 이제 삼박자가 맞는 종목이죠. 그런 종목을 제가 선정을 합니다. 그럼 대표님 사실 이론과 실전이 굉장히 다른 게 주식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차트를 뭐 개인 취향이잖아요. 근데 대표님께서 보시는 난 이런 식의 차트면은 내가 뭐 사실 크게 주저하지 않는다는 어떤 그런
그래프를 보긴 좀 힘들지만 말로라도 조금 간단하게 좀 네.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정확히 질문하신 내용에 답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개인 취향인데 네. 차트는 딱 개인 취향으로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정배열 아니면 역배열. 정배열을 좋아할 것인지 역배열을 좋아할 것인지. 근데 차트를 아예 모르시는 분들은 정배열이 뭔지 역배열인지도 모르면 네. 더 쉽게 설명드리면 올라가고 있는 종목은 정배열이고 떨어지고 있는 종목은 역배열입니다. 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취향은 분명히 갈려요. 네네. 나는 싼 거 좋아하고 떨어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차트는 모르지만 역배열 종목을 사고 있었을 것이고요. 나는 좀 이렇게 시세가 막 붙고 올라가는 종목이 더 좋더라. 이런 분들은 네. 정배열 종목을 네. 사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정확히 정배열을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대다수의 차티스트들은 추세 매매를 하기 때문에 상승 추세의 종목들이 하락 추세의 종목보다 수익 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배열 종목을 좋아하고, 그리고 뭐 새 문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역배열보다는 정배열 종목을 좋아하는 게 좋습니다. 올라가는 추세가 계속 유지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네. 그런 질문들 하잖아요. 야, 근데 올라가다 결국 떨어지더라. 그래서 올라가는 종목들도 너무 그 이격도라고 하거든요. 그쵸. 급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급하게 올라가면 언젠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위기는 계속 갖고 있어야죠. 언제쯤 이익 실현을 할까? 그럼 언제쯤 이익 실현할까 해서 제일 좋은 건 이제 차트상으로 네. 좀 뭐 장대 음봉에 대량 거래가 터지면 일단 팔고 도망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아. 그 정도로 정배열을 좋아하는데 그 대신 이격도가 너무 벌어지면 언제 매도를 할지 계속 고민하는 그런 자세로 차트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가 내가 생각했던 목표가가 지금 한참 낮지만 일단 장대 양봉에서 거래가 터지면 일단 차익 실현을 하고 만다. 하고 본다. 여기서 말하는 장대 음봉의 대량 거래가 굉장히 장대 음봉. 중요한데요. 네. 차트에서 장대 음봉의 대량 거래는 자주 나오진 않고요. 네네. 음봉이 뭐 짧은 몸통의 음봉은 장대 음봉이라고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에 그쵸. 적어도 뭐 플러스 10%에서 마이너스 10%, 장등 진폭이 한 20% 가까운 음봉이 장대 음봉이고 예. 대량 거래도 올라가면서 사실 거래가 늘어요. 근데 그 늘었던 거래보다 한 2배 이상 나오면 주 세력들이 매도를 많이 했다라고 추론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박근호 매니저님, 네. 요거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정배열과 역배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우리 매일경제 시청자분들이 그거 모르실 것 같아요. 5일선, 알고 11선, 있어요. 21선 네. 이건 알 텐데. 뭐 정배열, 역배열을 네. 이제 본인이 보는 이제 대표님께서 다 설명해 주셔서 네. 뭐 단기 이평선과 장기 이평선이 어떤 게 위에 있냐. 그렇죠. 근데 사실 장기 이평선이 위에 있으면 이제 내려가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단기 이평선이 이제 우리가 보통 골든 크로스라고 네. 해서 이제 위로 올라오면 그게 이제 정배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말씀드리면서도 부끄럽네요. 이건 우리 매일경제 시청자분들 이걸 모르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네. 네. 저는 이제 정배열, 역배열보다는 역배당을 좋아합니다. 역배당이요? 농담이에요, 농담. 네. 저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또 매일경제 TV 시청자 여러분들이 네. 또 많은 걸 알고 계십니다. 근데 또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네. 단기 매매 네.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맞아. 그래서 이게 네. 앞서서 차트 얘기를 되게 많이 나눴었는데, 대표님이 장기 투자는 당연히 하는데, 단기 매매를 더 선호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사실 가장 또 우리 고리타분한 얘기 되게 많습니다. 이거 장기적으로 보면 이 종목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사실. 근데 단기 매매는 좀 이 팁이 하나 있을까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이제 단기 매매를 할 것인지 장기 투자를 할 것인지는 네. 자기 개인의 타입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타입. 예를 들면은 나이가 좀 젊으시고 네. 뭐 투자 자금이 뭐 한 500만 원, 1000만 원 있다. 500만 원으로 나는 이거 사서 10년 동안 갖고 있으려 한다고 큰 돈이 될 확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반면에 뭐 나이가 좀 은퇴 뭐 한 50대, 60대이시면서 네. 한 자금이 한 10억 정도 되는데 주식 단기 매매가 익숙치 않은데 굳이 단기 매매를 할 필요는 없거든요. 나아가서 은퇴 이후에 이 월급이 없는 분들은 배당주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은 대안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제가 뭐 단기 매매가 너무 좋다 이게 아니고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도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는 정말 거의 뭐 몰빵 단기 매매 하듯이 했고 그 이후에 이제 뭐 돈이 커지면서는 중장기 투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매매를 하는데 일단 단기 매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제가 아까 3박자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네. 단기 매매에서 사실 재무제표 분석은 거의 중요하지 않다고 보시면 그쵸. 되죠. 특히 이게 짧을수록 하루 이틀을 갖고 있는데 뭐 재무제표 때문에 10% 20%가 오르는 종목은 거의 없거든요. 실적 시즌을 제외하고 네, 네. 실적 시즌은 실적 발표가 나는 날은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면은 뭐 단기 한 10% 15% 오를 수가 있지만 그거를 제외하고는 실적 시즌 뭐 3개월에 한 번이니까 3개월에 하루를 제외하고는 거의 재료 때문에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재료로 종목을 선정하고 차트로 매매 타이밍을 잡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고요. 그럼 뭐 재료를 어떻게 분석할지는 또 공부나 자기 자신의 투자 철학 이런 게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네. 그 재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으로 연결되는 재료를 찾을 건지 또는 뭐 요즘 같이 급변하는 시대는 뭐 어디서 전쟁 났어 총소리가 들렸어 하면 방산주들이라든지 그렇죠. 뭐 유가 관련주들이라든지 예. 그런 걸 빨리 찾아 나간다든지 그건 뭐 또 역시 자신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공격적으로. 아까 그 3박자 투자의 모든 것 얘기해 주셨어요. 기본적 분석, 재료 분석, 네. 그리고 기술적 분석. 이거 혹시 저기 눈으로 볼 수 있는 뭐 준비해 오신 거 있으신가요? 일단 차트를 예. 뭐 왜냐하면 재무제표나 재료는 말로 설명이 가능한데 네. 아까도 차트 뭐 정별 역별을 설명드리기가 어렵잖아요. 네네. 차트로 보면 한눈에 다 보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거래소 차트로 정배열이 뭔지 역배열이 뭔지 어떨 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 혹시 차트가 준비되어 있으면 저희 뒤에 한번 띄워주실 수 있는지 예, 없으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올라왔다. 예, 여기 올라왔습니다. 네, 설명드릴게요. 네. 저게 이제 거래소 차트 코로나가 시작했던 2020년 연초부터 네. 오늘까지의 차트거든요. 네. 그럼 보시면 코로나가 시작됐던 2020년 3월 중순까지 한 1450까지 쭉 떨어졌네. 1470 정도까지 급락을 했었죠. 예, V자로 확 떨어진 거죠? 근데 이제 저기서 V자형 반등이 나온 이후에 한 네. 5월, 6월부터는 거의 완전 정배열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완전 정배열이 이루어져서 2021년 한 6월 말까지 네. 계속 완전 정배열을 타고 가요. 그래서 아까 그러네요. 말씀드렸지만 정배열을 좋아하는 게 저런 시기예요. 2020년 한 4월, 5월부터 그 다음에 6월 말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실 저 당시 주도주였던 종목들은 거의 뭐 5배 이상 올랐고 왜냐하면 지수가 네. 2배 이상 올랐어요. 네. 저런 시기가 정배열의 시기고 추세 매매의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격이 좀 벌어지고 언제 끝날까 뭐 이런 고민을 해야 될 때 사실 눌림목에서 저항선을 깨고 내려갑니다. 그게 이제 2021년 가을부터 있었던 일이죠. 저 차트를 보면은 점점 하나씩 깨는 게 보여요. 네. 단기 이평선부터 5일선을 깨고 21선을 깨고 뭐 61선, 121선, 201선까지 마지막 남아있던 거를 깨는 게 불과 한 3-4달이었거든요. 아하. 그러면 이제 2021년 가을, 겨울부터는 이게 추세가 끝났나? 라는 고민을 분명히 해야 되고 이제 실제는 끝났던 거죠, 결과적으로.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또 1년 이상 역배열의 시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이 대부분 엄청 힘들었었을 게 뻔한 게 그렇죠. 1월 달에 한 10% 빠지고 또 6월 달에도 한 10%, 9월 달에도 한 10% 해갖고 작년에 1년 동안 코스닥이 뭐 30%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배열의 시기에 야 이거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약간의 희망이 섞여 있지만 그래서 또 그런 희망 때문에 물타기를 하지만 역배열의 시기에 물타기를 하면 안 좋다는 걸 작년 1년 내내 지수가 보여줬고요. 네. 근데 올해 지수가 되게 중요한데요. 올해 지수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정배열의 시기 1년 반하고 역배열의 시기 1년하고는 분명히 다르게 좀 이렇게 옆으로 누워있는 모습이죠. 그렇죠. 그래서 최근 1, 2년의 주식에 참여하신 분들은 늘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지수는 막 올라가거나 막 떨어지는 것만 있는지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수는 옆으로 기는 시기가 길어질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융위기 직후에 2011년부터 한 17년까지 6, 7년 동안 1800에서 2200까지 굉장히 좁은 박스권을 유지했거든요. 네. 1800에서 2200이면은 2000을 중심으로 위로 10% 아래로 10%예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박스를 만약에 위로 10% 아래 10% 잡으면 어느 정도 위치냐면 한 2200에서 2700? 그 정도로 몇 년 이상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하. 꼭 상승장과 하락장만 있는 게 아니고 옆으로 기는 박스장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의 다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선택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이게 2450까지 밀린 이 지수가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지 또는 2650 뚫고 올라가서 뭐 3000 갈지. 근데 그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네. 2500, 600을 중심으로 1, 2년 계속 옆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게 이제 차트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속 예측하고 대응하고 예측하고 대응하고 하는 훈련 방법들입니다. 자, 그럼 대표님 그
실전에서 실력을 입증하신 분들이 사실 많지는 않으시잖아요. 우리 대표님처럼. 근데 처음에는 이제 시드머니가 작을 때는 매매로 시작을 하지만 이게 한 종목에서 퀀텀 점프를 하는 게 분명히 하나가 나오거든요. 대표님 경우에는 내 계좌에 가장 큰 도움이 줬던 종목이 어떤 거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 질문은 정말 많이 받았었는데 네. 사실은 단기 매매할 때는 네네. 워낙 매매를 거의 뭐 매일 바꾸다시피 네. 사실 제가 단기 매매할 때 종목을 바꾸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 종목이 상한가가 갔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연속 상한가 가는 종목을 제외하고는 거의 엄청 자주 매매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중장기 투자를 하게 되는 시기부터는 사실 한 종목으로 퀀텀 점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단기 매매할 때 이제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네. 단기 매매는 사실 집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종목을 샀다 팔았다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런데 이제 뭐 이게 1억, 10억, 뭐 한 15억 정도 이렇게 모였을 때 그때까지도 이제 되게 공격적으로 했었는데 한 종목을 계속 투자하다 보니까 이제 급격한 리스크에서 손실이 났었죠. 네네. 그래서 한 10억 정도 되는 1억이 되기 전에는 공격적으로 할 때 뭐 한 20-30% 손해를 봐도 아예 뭐 어차피 없던 돈이니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10억이 넘어간 다음에 큰 몇 억을 손실을 보니까 아파트 한 채가 이게 영원히 돼도 될까 했을 때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돼지고기 먹다 소고기 먹게 되고 술 얻어 먹다가 술 사주게 됐었는데 이게 빵원이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때 어차피 저는 분산 투자가 뭔지는 알고 있었으니까 이제는 좀 분산 투자를 해야 돼 해서 단기 매매도 그때부터는 한 3종목 이상을 돌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금액이 좀 더 커져서 뭐 몇십억, 100억 이렇게 넘어가면서부터는 당연히 한 종목으로 샀다기보다는 네네. 최하 3종목에 저는 그래서 종목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이제 매직 넘버 N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네. 한 종목 몰빵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나이 어리고 뭐 소액 투자는 가능하지만 적어도 뭐 몇 억 이상이 되신다면 당연히 분산 투자가 맞는 거고요. 네. 분산 투자는 결국은 서로 다른 주가 움직임으로 나의 리스크를 해치하는 거니까 그럼 종목 숫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한 종목은 너무 위험하니까 저는 최하 3종목을 말씀드려요. 그래서 만약에 한 종목 하시던 분들은 한 3종목까지는 늘리셔라. 제가 잘 하는 말이 이 종목은 정말 확실한 한 종목이야 라고 말하시는 분들한테 하는 말이 네. 확실한 한 종목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런 능력이 있다면 확실한 3종목은 당연히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정답이네요. 그러면 확실한 3종목을 사면 돼요. 굳이 확실한 한 종목을 살 필요 없고.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가 보통 백화점 계좌, 뭐 다이소 계좌 이런 말 하죠. 네. 백화점 계좌는 그나마 좋은 종목 많이 갖고 있는 거. 다이소 계좌는 좀 저가 종목들, 뭐 500원짜리, 1000원짜리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을 다이소 계좌, 백화점 계좌라고 하는데 사실 종목 숫자가 50종목이 넘어가면 시장 수익률하고 굉장히 근접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공부를 위해서는 해도 되지만 투자 수익률을 위해서는 사실은 한 20종목이 넘어가면 지수 상승률하고 거의 똑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매직 넘버 N은 공격적이신 분들은 한 3-4개, 보수적이신 분들은 한 15개, 20개, 이 정도로 좀 종목 숫자를 맞추는 게 좋습니다. 이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제 개그맨 후배 중에 이동엽 씨라고 있어요. 네. 확실한 종목 150종목을 갖고 있어요.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 다 본대요, 150종목을.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50종목을 사시면 예. 사실은 그냥 시장 지수 ETF 또는 펀드에 가입한 거랑 시장 수익률과 큰 차이가 없을 게 예. 확실합니다. 그래서 뭐 공부를 위해서는 몰라도 우리는 주식 투자를 힘들게 하는 이유는 시장 수익률보다 더 초과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초과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는 사실은 줄여야 돼요. 그래서 그죠? 그 150 종목에는 아마도 같은 주가 움직임을 보이는 반도체 관련주들 또는 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중복으로 있거든요. 네. 그 중복된 종목에서 탑픽을 선택하는 힘이 바로 초과 수익률을 낼 수 있는 힘입니다. 저 요거 진짜 궁금한데 네. 그 원고에는 없는 질문입니다. 우리 대표님 필명 중에 이제 뭐 강남 장어라고 쓰시잖아요. 이 장어, 미꾸라지 이런 거 쓰시는 이유가 뭐냐면 위험에서 잘 빠져나간다라는 원래 그래서 좀 약간 있거든요. 손에서 잘 빠져나가니까. 잡히지 않는다. 근데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내시는 분이지만 사실 이 바탕은 위험도 회피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종목 샀는데 느낌이 세서 팔았는데 이게 진짜 안 팔았으면 큰일 날 정도로 빠졌다. 요게 사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거 물론 뭐 올라가는 종목이 월등히 많으시겠지만 한두 개는 계실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한테 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주시죠. 네. 네, 너무나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도 당연히 손해 나는 적이 있고 네. 완전 큰 기억이 나는 종목이 있고 예, 근데 듣고 이제 싶습니다. 그 종목 에피소드에 앞서서 또 역시 노멀하게 꼭 기억해야 될 말을 먼저 말씀드리면
손해 나는 거를 버티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나마 버티는 것까지는 그나마 50점. 근데 물타기 하시는 네. 분들이 더 많습니다. 거의 빵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늘 물타기는 최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물타기를 하는 논리는 뭐냐면 네. 내가 물린 종목을 사는 거 이상 이하도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는 결국 주식 투자를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좋은 종목을 선정하는 거죠. 2천 종목 중에 좋은 종목을 최선을 다해서 선정해야지 돈을 벌까 말까인데 물타기는 종목 선정을 노력을 하나도 안 하고 내가 갖고 있는 계좌에 있는 종목 중에 떨어진 종목을 그냥 매수 종목으로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고 또 하나는 매수 단가를 낮춘다는 것 자체도 수학적으로 보면 내 마음을 편하게 하는 사실 우리는 이 인간들의 기본 심리가 손실을 엄청 싫어해요. 1억으로 1억 5천 되는 것과 1억으로 5천만 원이 되는 거는 똑같이 5천을 이익 보거나 5천을 손해 보는 건데 네. 손해 보는 거를 10배 더 싫어합니다. 그래서 손절매도 못 하시고 물타기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물타기는 최악이다. 손절매는 중간. 그러니까 손절매는 아주 잘하는 거. 그리고 존버는 중간.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중국 관련주가 한창 히트를 쳤을 때가 2015, 16년이었어요. 그때 명동에 뭐 모든 가게가 화장품 가게로 바뀌고 중국 분들이 와서 뭐 박스로 뭐 화장품을 사가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 관련주만 올랐던 게 아니고 중국에서 뭐 투자를 좀 한 뭐 100억 정도 투자를 하면 시가총액이 1,000억에 올라가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소스를 받은 거죠. 이거 중국에서 100억 들어간대. 그래서 좀 믿을 만한 소스인 것 같아서 샀습니다. 굉장히 많이. 근데 그게 공시가 나온다고 얘기를 들었던 게 꽤 시간이 계속 지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부터 재무제표를 보게 되는 거죠. 아마 보통 투자자분들이 그럴 겁니다. 재료 매매하는 보통 분들이 재료 좋다고 샀는데 이제 떨어지면 재무제표를 보게 되거든요. 재무제표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도망가야 되나 버텨야 되나 하다가 팔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꽤 큰 금액이 들어갔고 한 30% 정도 손절을 하고 나왔는데 그 종목이 거의 상장 폐지 직전까지 가는 제가 팔았을 때보다도 거의 3분의 1 토막이 더 나는 그래서 그때도 역시 느꼈죠. 안 좋은 종목은 역시 손절매가 정답이구나. 만약에 제가 물타기를 계속 했다면 네, 뭐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지 못할 수도 있죠. 이게 개개인마다 이제 손절매 기준이 좀 다를 텐데 그러니까 어차피 종목을 샀을 때는 본인이 이제 무언가 좋아서 샀잖아요. 근데 이게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성대로 안 갔을 때 손절매를 할 때는 어떤 기준을 딱 가지고 가는 게 좋을까요? 네. 역시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예. 내가 생각했던 방향으로 안 가면 그냥 매도하면 됩니다. 바로 몇 %든 무조건. 왜냐면 아까 제가 3박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 나는 재무제표가 너무 좋아서 샀어요. 그렇죠. 연속해서 이익이 계속 나는 예. 회사예요. 근데 실적 공시를 봤더니 적자가 났네요. 그러면 당연히 팔아야 돼요. 근데 보면 여러분들이 실적 시즌에 적자 전환이나 어닝 쇼크가 나왔을 때 급락 대형주도 막 10%씩 빠진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매매 동향을 보면은 거의 100%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도한 종목들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알 수 있죠. 기관과 외국인들은 재무제표가 좋아서 샀어요, 그 종목을. 근데 재무제표가 안 좋아지니까 즉시 매도를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무제표 때문에 샀으면 실적이 안 좋아지면 매도를 하면 되고 만약에 스케줄 매매로 나는 다음 달에 이 재료가 나오는 종목을 샀어요. 네. 그러면 그 스케줄 매매의 날짜에 또는 날짜의 며칠 전에 매도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까지 재료가 나왔는데도 못 오르면 야 이거 재료가 나왔는데 왜 안 올라? 앞으로 오르나? 뭐 이렇게 쭉 갖고 가는 분들이 있는데 나의 매수 이유가 스케줄 매매였다면 그날 이전에 파는 게 맞죠. 그래서 매도는 무조건 내 매수 사유가 사라지면 판다. 근데 이거를 못 지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수치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적어도 손절매는 아주 폭을 넓게 잡아도 한 30% 정도에서는 팔 걸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40% 반토막이 된다면 손절매는 사실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전 거꾸로 아까 지금 손절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익절매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손절 파는 거는 마음이 아파서 우리가 팔 수는 있는데 사실 저는 아직 주식을 해보면서 익절을 그렇게 많이 해본 적이 없어요. 수익이 찍었는데 생각보다 이때 팔 거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가를 확실히 딱 준수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또 이게 나는 예를 들어서 5만 원에 산 주가가 1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요즘 보니까 이거 15만 원까지 갈 것 같네? 라고 생각이 들면은 어떤 대응 방법이 좀 필요할까요? 주식 앞으로 잘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왜냐하면 저는 뭐 상담도 많이 하고 네. 투자자들의 고민을 많이 들으니까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5% 10% 오르면 팝니다.
반토막이 돼도 못 팝니다. 그래서 손절매는 못하고 익절은 잘하거든요. 근데 아까 익절 별로 한 경험이 없다는 게 정말 투자 경험이 적어서 익절을 한 경험이 없는 건지 아니면 투자 경험이 길지만 나는 좀 조금 남는 건 안 팔아. 욕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 욕심이 저는 좋다고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손실은 짧게 끊고 이익은 길게 가져가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뭐 이익 실현은 크게 할수록 좋은 거고요. 다만 이제 막 목표 수익을 나는 뭐 이거는 텐베거야. 난 이거 무조건 2배를 벌어야 돼. 이런 거보단 아까 손절매의 원칙과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그러니까요. 내 매수 사유가 없어지면 없어진 순간 주식이 주가가 2배 올라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재무제표 때문에 좋아서 샀는데 2배가 올라 있는데 적자 전환을 했다? 그럼 그때 이익 실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매수 사유가 없어졌을 때 매도하는 건 이익 실현도 마찬가지인데요. 다만 이익 실현에서 하나 중요하게 생각할 건 저는 손절매는 즉시 전량 손절매가 맞다고 보고요. 이익 실현은 사실은 분할 매도가 좋다고 봐요. 뭐 3분의 1 한번 매도하고 3분의 2 좀 더 갖고 가고. 왜냐하면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는 게 손절 같은 경우는 늘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손절하고 새 출발을 하는 게 좋지만 이익 실현은 반 정도를 팔면 그 종목이 추가적으로 오르면 남은 반이 너무 고마워요. 나 반 남아서 더 수익이 나네. 또는 떨어지면 야 그래도 나 반이라도 미리 팔아놔서 다행이다. 그래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익절할 때는 3분의 1이나 절반 매도로 뭐 2번, 3번 정도 나눠서 파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네. 분할 매도 중요하다. 그렇죠. 분할 매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치킨 시킬 때도 좀 애매하면은 반반 시키잖아요. 정확한데요. 네. 그러면 지금 같은 좀 어려운 장이잖아요. 지금 사실 진짜 개인 투자자들한테 어려운 장인데 요런 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고점을 돌파하는 돌파 매매를 하는 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많이 과대 낙폭된 종목들이 있어요. 그 과대 낙폭된 종목을 사서 가져가는 게 좋은지 어떤 게 좋을까요? 물론 상황은 좀 다르겠지만. 네, 이건 진짜 어려운 질문이에요. 네. 그리고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차트 매매에서 자신의 철학과도 관계가 있는 거고요. 아, 자신의 철학.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정배열이냐 역배열이냐 네. 똑같은 얘기거든요. 돌파 매매는 당연히 정배열이고 신고가 종목일 그렇죠. 것이고 급락해서 바닥에 있는 종목은 당연히 역배열이겠죠. 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정배열을 좋아하는 정배열로. 사람이니까 급락을 했더라도 적어도 급락의 역배열 수준이라면 적어도 정배열로 돌리려는 그런 진통 과정들이 있어요. 이평선 하나씩 깨주는 중장기 이평선을 깨주는 내가 바닥보다 20% 30% 비싸게 사더라도 바닥에서 어느 정도 올라온 다음에 사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고요. 네. 또 이제 돌파 매매는 장이 좋을 때는 가장 좋은 기법이 신고가 매매 기법이에요. 네. 장이 좋을 때. 네. 장이 좋으면 2천 종목들이 거의 1년 동안 2배, 3배, 4배 가기 때문에 신고가 뚫으면 거기서 막 2배를 더 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올해 지금 특히나 최근 한 달 동안은 신고가 근처에서 꺾이고 조금 오르면 떨어지고 이런 종목이 많아서 장세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막 날아가는 장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해서 막 작년에 급락장도 아니니까 박스장에서는 이 방망이를 좀 짧게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에 나는 한 50%는 벌어야 돼. 네. 그럼 한 20, 30% 정도 목표 수익률. 또는 평소에 나는 손절 좀 길게 가져가는데 라고 해도 요즘엔 조금 손절도 좀 짧게 하고 왜냐면 좀 리스크가 변동성이 큰 시기거든요.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이정윤 대표님과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 이정윤 대표님 이 슈퍼개미 입장에서 지금 바라보는 것 중에 가장 좋게 보는 sek터가 있다면 어느 쪽으로 보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죠. 네,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해요. 너무 어렵거든 지금. 사실은 섹터가 아주 작은 움직임으로 짧은 기간으로 보면 네. 뭐 요즘 유가 관련주 오르고 방산주 오르잖아 이러면 끝이죠. 근데 이제 그거보다 저는 좀 더 긴 텀으로 저는 성장 산업을 좋아합니다. 저희 투자를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예. 삼박자 투자 그리고 성장주 네. 투자거든요. 그래서 성장주 투자, 성장 산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성장 산업이라는 건 없던 게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있던 게 발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여태까지 시가총액이 전통적으로 컸고 지수를 급등시켰던 지수를 안정화시켰던 섹터는 두 가지예요. 전차 시대라는 말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네. 과거에 기가나 장세, 외국인 장세에서 대부분이 전차 시대였어요. IT 전자 그리고 자동차. 그럼 IT 전자가 어떻게 발전할 건지, 자동차가 어떻게 발전할 건지를 생각하면 성장 산업은 끝나요. 그럼 IT는 지금 어떻게 발전하고 있죠? AI와 로봇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동차는 자동차, 어떻게 발전하고 있죠? 2차 전지하고 자율주행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성장 산업은 그냥 딱 그 네 가지를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IT의 미래는 AI와 로봇이고 자동차의 미래는
연료의 자율화가 2차 전지고 주행의 자율화가 자율주행이니까 이 네 가지를 보시면 되고요. 이 네 가지는 공교롭게도 우리나라가 저는 앞으로 정말 성장할 수 있는 산업 구성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게 이 네 가지가 우리나라 성장 산업의 대락률이 높게 지금 산업 구조가 짜여져 있어요. 왜냐하면은 AI는 대형 IT 기업들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삼성전자라는 큰 기업이 있잖아요. 삼성전자 또는 네이버 네. 이런 기업들이 AI에 많이 투자하고 있고 로봇 같은 경우는 이미 익히 알고 계시죠. 그룹주들이 지금 로봇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로봇은 최근에 뭐 두산 로보틱스 상장했지만 하나 로보틱스도 얘기 많이 나오고 네. 있고 또는 현대에서도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이미 M&A를 했고 LG전자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그룹주들이 로봇에 다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는 이미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나요? 올해 가장 핫했던 지금은 또 여러분들 굉장히 속상하게 하는 네. 몇 달 동안 뭐 한 30%, 40%, 50%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하지만 뭐 미래는 밝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자율주행은 저는 이 네 가지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우리한테 의외로 올 수 있다. 왜냐하면 2차 전지 다음에 바로 자율주행이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테슬라를 그냥 전기차로만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테슬라와 다른 차의 차이점이 자율주행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은 앞으로 계속 이슈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성장 산업은 전차가 확대될 것이다. AI, 로봇, 2차 전지, 자율주행 이렇게 정리드립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깔끔하다. 야, 여기서만 이제 고르면 될 것 같아. 성장성이 있다는 거는 뭐 미래에 그쪽은 계속 키워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그 노인 인구도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이 바이러스가 5년에 한 번씩 터지니까 사실 그 제약 바이오 쪽도 사실 좋게 보고 있었는데 이쪽은 약간 이제 드림으로 가기 때문에 조금 예 같이 그냥 비중을 좀 줄여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로 좋은 얘기를 해주신 우리 이정윤 세무사님 보내드리면서 저희 또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